예, 헌법에서 재판 청구권,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 청구권에 관한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청구권과 관련한 판례들을 소개하는 것을 많은 비중을 두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청구권의 헌법상 의의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연역과 이제 입법례인데 아주 중세 때나 뭐 이럴 때는 그 전제 군주 그러니까 왕이죠. 왕에 의해서 어떤 권력 행사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정기관에 의한 재판권이 오히려 그 국민 시민들 평민들의 권리를 부당하고 불평등하게 처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전제군주 왕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재판을 하게 됨으로써 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 예를 들면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서 이 재판 청구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시작했고 또 더 후에는 1787년 미국 연방 헌법과 1791년 프랑스 헌법에서 이 재판 청구권에 관해서 명문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원 연역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행정부로부터의 왕으로부터의 독립된 재판을 하는 법원에 의한 또 법원에 의한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처음에 획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법적 성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판받을 권리라고 하면 이제 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재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있습니다. 또 근데 이제 이 재판을 통해서 그 개인의 권리,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이런 절차적인 기본권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권적 기본권이자 또 이 자유롭게 국민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자유권적 성격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판 청구권의 주체로 가겠습니다. 재판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것에 대한 회복, 구제를 받기 위한 기본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겁니까?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인은 물론 국민 당연히 국민, 그다음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법인에게도 또 외국인에게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더 확장하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이 재판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 청구권의 내용으로 가 있습니다. 재판 청구권, 재판 받을 권리 좀 내리겠습니다. 재판 받을 권리, 국가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판 청구권이라는 것은 실체적 권리죠. 재판 청구권은 실체적 권리. 근데 이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이 절차적인 기본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이제 재판 받을 권리, 이제 민사 재판 받을 권리, 재판 받을 권리 먼저 잠깐 설명하고요. 여기서 재판받을 권리에서 재판이라는 것은 권리나 의무에 관한 구체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그 전부를 확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판 청구하려면 어떻게 되면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됩니다. 또 법적 판단을 구하기에 적합한 사건이어야 합니다. 권리의 보호 이익이 있어야 된다.
또 소를 제기할 이익도 있어요. 소의 이익도 있어야 비로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지금 밑에 나와 있지만 민사 재판을 받고 형사 재판을 받고 행정 재판을 받고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민사 재판을 받을 권리. 민사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 이 사적 이익에 관한 거죠. 사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민사 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청구권을 소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민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이런 민사 재판을 받을 권리인데 여기서는 비송사건이라는 가사 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형사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 재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형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 재판은 기소 독점주의에서 공소 제기와 소송 수행이 검사에 한정해 놨기 때문에 국민은 직접적으로 형사 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원칙적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형사 피고인이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질 때는 간접적으로나마 형사재판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의 재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직결 심판이나 약식 재판을 받을 때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 재판을 받을 권리. 행정 사건에 있어서 국민은 행정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소권을 가집니다. 행정 소송 사건에서는 우리가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법원의 관할로 하면서 국민의 권리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또 행정재판도 3심제입니다. 근데 행정사건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전심 절차가 있어요. 그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죠. 행정재판 전에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가 원칙입니다. 원래는 임의적이에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기본법이나 도로교통법 사건의 경우에는 개별 규정에 따라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에 관해서는 가장 전형적인 게 위헌범죄심판제도예요. 그 다음에 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기관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선거소송심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 일반 국민에게 인정되는 헌법재판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위헌법률심판, 그 다음에 헌법소원심판, 선고소송심판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소송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재청권은 누가 있습니까? 그 담당 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기본권 침해된 경우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가겠습니다. 대법원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에 관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러냐?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아니라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 대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가 아니래요. 재판받을 권리는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을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의 모든 사건이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고 제한의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정책 쪽의 문제.
대법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자의 사항이다, 재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가겠습니다.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은 뭐냐?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 법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관은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적 지위에서 재판하게 되죠. 그래서 법관은 법원의 구성, 관할, 그 사무 분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재판할 권한이 있고, 제청, 사유 해당에 의해서 법률상 그 사건의 재판을 관여한 것은 아, 관여가 제적 기타 사유에서 관여가 배제되는 것은 법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 해석을 하면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에 기회를 어렵게 하거나 또 그러한 장벽을 쌓거나 제약을 가하거나 이래서는 이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아니할 소극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는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사법 절차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만한 속성이 지닌 것이라면 재판 청구권의 보호 범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몇 가지 간단하게 또 소개해 드릴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법정의 법관이 아닌 자가 전심으로 재결 또는 재정을 하거나 재결 절차가 있을 수 있죠. 행정심판의 재결, 재정, 이런 것들은 정식 재판을 받을 길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배심제도, 우리 지금 국민참여재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배심원이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의 법률심에 관여하도록 법률심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오로지 만약 배심원을 사실 인정에만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셋째는 군사법원에 의한 군사재판. 군사법원에 의한 군사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헌법 27조에 대한 예외로서 헌법 제110조에 이 군사법원에 의한 군사재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예, 재판을 받을 권리인 것은 국민 누구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건데, 여기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률은 형사재판에서는 실제법과 절차법 둘 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겠죠. 근데 민사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절차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지만 실제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 명령, 조리 등이 다 포함될 수가 있다. 민사 행정재판에서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절차적 보장, 즉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합니다.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상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고 했을 때 이 재판은 헌법에 헌법에 반하지 않는 재판이기 때문에, 반하지 않는 법률에 의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 법률은 합헌적 법률을 전제로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법관에 의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은 그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했습니다.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 27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이라는 것은 뭐냐? 소송 비용의 절감, 일반 예방적 기능, 오판의 방지 등 인권 보장의 견지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재판은 엄격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재판의 지연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책임이 규정된 것 역시 재판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는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재판 등 모두에 적용되는데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만 국민의 권리는 보다 잘 보장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속성 여부는 그 기간의 지연의 기간, 심리의 곤란 여부, 지연의 이유, 그 보호이익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로 가겠습니다.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후단에 형사 피고인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피고인 왜 공개 재판이냐? 형사 재판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국민들은 또 중요한 사건에서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알 권리의 측면에서 재판 공개는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재판의 공개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함을 말하는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심리는 재판의 심리는 국가안전부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나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심리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좀 내리겠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 앞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 진술되고 또 피고인이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주의,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서 당사자가 공소 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을 통해서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냐면 사법 절차상의 기본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는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반증을 하는 등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형사 피의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으로 가겠습니다. 형사 피의자는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 형사 피해자가 어떤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 진술할 수 있는 거. 원래 피해자 안 나타나는데 형사 피해자가 법정에 나타나서 자기 진술할 수 있는 권리.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고 하는데 오늘 왜 형사 피해자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출석해서 그 사건과 피해 내용에 관해서 진술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실체적 진실 발견할 수 있고 유무죄의 양형 판단에 아주 참고가 되고 그 다음에 국가구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곱 번째로 가겠습니다. 수용자의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이죠. 이 재판받을 권리라는 것은 뭡니까?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다 포함된다고 했죠. 법률에 의한 재판 청구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재판 청구의 구체적인 형성이 필요한데 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이제 입법자가 그 내용을 형성해야 될 텐데, 예, 요 특별히 교정시설 내에 이 수용자는요, 변호사와의 접견권이 보장돼야지만 재판정권의 실질적인 보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와 변호사 간의 접견 교통권의 보장은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재판정권의 한계와 제한을 거치면 헌법적 한계, 예, 헌법의 뭐,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 징계,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어요. 아주 헌법 64조 사항이 아주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 처분에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법률의 제한은 맞죠. 뭐 국가안전본장 질서유지 공공법률에서 법률로서 재판 청구도 제한될 수가 있다. 예외적 제한, 이건 이제 군사법원에 의한 제한이 있는데, 뭐 헌법에 있죠. 예, 27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대한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군사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 하에서 군사재판은 군인 군번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 정한 경우에 단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상고가 인정되어집니다. 이렇게 국가 긴급권에 의한 제한, 비상사태, 예를 들면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에 의한 긴급명령에 의해서 재판 조건을 제한할 수 있고, 비상계엄하에서는 민간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도 있고, 특정한 경우에 상속권까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서둘러서 한 것은 재판청구권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럼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2016 컨마 1043 한번 결정요지를, 결정은 뭔지 모르겠는데, 결정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꼭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37조 2항 중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부분은 청구인의 재판 절차 진술권,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아니다. 소급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형사소송법 37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않는다. 결정의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결정은 구두변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어떤 청구인이 불기소 처분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자 재정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청구인이 이 재정 신청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 신청 절차에서 왜 신청인이 그 재판에 출석해서 진술할 수 없냐라고 했더니 형사소송법 37조 2항 봐라. 결정은 구두변론이 된다. 당신이 나와서 구두변론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이런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서 구두변론을 허락하지 않은 이 형사소송법 37조 2항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것은 뭐 사익과 공익을 봤을 때 공익이 더 크다. 예? 이것은 또 구두변론에 의한 심리를 반드시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헌법 27조 1항에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라는 것은 모든 재판에서 구두변론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의 부분이 재판 청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소극입니다. 행정소송법 20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소송법 20조 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을 이렇게 처분 등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 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이다. 이게 뭐죠? 제척 기간이다. 이런 거죠. 90일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처분 등이 있음을 안 시점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소기한 기산점을 처분 등이 있으면 안 날이라고 한 기산점을 둔 것은 재판 청구를 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한 경우 유치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3항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한지 여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건도 그 청구인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소장 부분을 송달했는데 송달 불능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안 받았어요. 거부했어요. 근데 이제 법원은 판결 선고 기일 통지서를 변론 하나 나오지 않았으니까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해서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이 되자 등기 우편에 의한 발송 송달을 통해서 지정된 선고기일인 날에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사소송법 186조가 문제되는 건데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한 때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이렇게 한 조항 민사소송법 186조 3항이 이게 청구인의 그러니까 위헌심사형 소송이었으니까 이것이 헌법 위반되냐 안 되냐에 관해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수령 거절의 경우의 요건을 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 절차의 신속성 등의 공익이 이 사람의 사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받을 걸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좀 내리겠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130조 제3항사항이 재판 청구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것도 소극이돼요. 이거는 민사집행의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해야 되는데 이를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정으로 법원이 각하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 항고 보증 공탁은 남항고에 대한 남소 항고에 대한 그 경매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항고인은 승소 여부에 따라 보증으로 공탁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 그리고 공익도 크다. 그래서 항고인의 재판 청구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5번 특허 무효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 특허법
제186조 사망이 재판 청구를 침해하는 지 보통 뭐뭐한 날로부터 뭐 안 날로부터 뭐뭐 받은 날부터 30일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재판 청구를 침해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웬만하면 예외도 있어요. 웬만하면 뭐 30일, 60일, 90일 정도 되면 괜찮죠. 예. 그러니까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돼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한 심결은 어, 심결에 뭐죠? 등본을 송달부터 30일 이내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그 심결에 대해 불복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는데 뭐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또 30일이라는 제소기간에 부과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뭐 적정하다. 그래서 재판 청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6번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함으로써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지 여부에 대해서 소국했습니다. 결정에 동의한 때는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는 재판상 화해의 성립으로 간주합니다. 이건 뭐 그렇겠죠? 동의했는데 뭐 재판상 화해로 간주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요 사건에서는 보상금 내 심의 결정은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심의 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장치에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자 및 유족의 재판 청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적극 하나 나왔는데 7번 적극 읽어보겠습니다.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 당사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청구인들의 재판 청구를 침해하는지 여부 적극입니다. 적극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예, 이 사건은 이거죠. 예. 이 사건에서는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 발부 여부는 채취 대상자에게 자신의 DNA 감식 시료가 강제로 채취당하고 그 정보가 영구히 보관 관리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 중대한 문제다. 이건 기본권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근데 이 사건의 영장조항은 채취 대상자에게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또 발부 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 절차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떠한 의견 진술권도 없고 사후에 발부 후에도 불복 절차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 절차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재판 청구를 침해한다. 이렇게 판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중 구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제3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해소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재판 청구를 침해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사소송 절차에 관해서 가사소송법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사소송법에 규정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재심기간 또 재심기간을 민사소송법 그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재심기간 제기의 기간을 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예? 그리고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해소는 특별 민사소송 절차인 가사소송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다른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과 달리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해소에 대해서만 특별히 친생자 관계를 기초로 해서 형성된 법적 불안 상태를 막을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친생관계 존부 확인의 수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기간 재심 제기 기간 안에 즉위하도록 한 심판 조항은 민사소송법 조항의 재심 제기 기간에 하도록 한 그런 규정은 청구인의 재판 총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9번을 보겠습니다. 이 적국이죠? 예, 이것도 유의 깊게 봐요. 즉시 항고 재개 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이거 아까 제가 기간이 나오면 좀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3일은 좀 적잖아요. 30일, 90일, 뭐 1년 이런 거 괜찮은데 3일은 너무했다 이거죠. 즉시 항고 재개 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405조가 재판 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적국이죠, 적국.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떤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무슨 법률 위반으로 공소사실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는 중에 법관을 기피 신청했어요. 재판장을 기피 신청했는데 기각됐어요. 그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서 즉시항고를 했는데 3일에 즉시항고 기간을 경과했다라고 해서 즉시항고가 기각돼서 했는데 뭐 3일 벌써 지났대. 그래서 요거는 형사소송법 405조에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이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3일은 너무하다. 왜냐? 이 사람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3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즉시항고 제기기간의 도과를 보완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취지로 적극 결정했습니다. 10번 민사소송법 117조 제1항 1문에 소장, 준비서면, 그 밖에 소송 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의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 민사소송법 제 120조 제2항 뭐 이런 조항들이 재판 청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이것도 뭐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는 소송 비용의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 조항이 어떠냐? 이렇게 말했는데 법원이 본안 재판의 변론을 열지 않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거나 남소할 정도로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라고 그래서 특별히 피고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 때만 담보 제공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11번 특정범죄 가중법 제5조의 4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의 심판권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지 여부. 이 사건은 뭐냐면 청구인이 절도죄로요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보면서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의 제5항 1호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제5조의 4의 제5항 5항 1호에 이러이러한 지금 절도범이죠. 절도죄를 범한 경우, 그러니까 누범에 해당해서 누범자로서 가중처벌한다. 이 조항이 2년부터 2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본 거죠.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주장한 것인데 여기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은 특정범죄 가중법 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난이도 또는 중대성을 고려해서 물론 이제 단독 판사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단독 판사가 이렇게 하지만 뭐 나중에 어떠한 경우 구체적인 사건의 난이도와 중대성을 보다 합의부 재판이 필요한 경우는 또
합의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입법 형성의 재량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12번으로 가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 대해 재판장으로 하여금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준용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소장의 법률 규정하는 데 인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의 부분 이렇게 해서 이러한 조항들은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정기간 내에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기간 내에 인지액과 송달령 납부를 하지 않은 원고 그런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어떠냐? 행정소송에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민사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하고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하고 민사소송법상 그 보존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모든 조항을 행정소송에 준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도한 제한,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한 것입니다. 13번 변호사 보수 산입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서 소송 당사의 재판을 받을 걸 침해한지 여부. 그러니까 이 변호사 보수 산입 조항이라는 건 뭐냐면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에 산입해요. 그리고 누가 부담하냐?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거. 이게 어떠냐? 그랬더니 이거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려는 당사자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해서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는 취지가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소송 당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죠. 14번 판단 누락을 이유로 든 재심의 제기기간을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사유를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제한한 민사소송법 이 부분이 민사소송 당사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죄고 마찬가지로 지금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 사유를 안날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한 민사소송법 이거 어떠냐 이런 기관들은 대부분 합헌이다 소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0일이라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일이면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18조 2항이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렇게 돼 있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좀 감경되죠. 감경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행정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어떻게 사전 통지하죠.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하고 그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다는 과태료 감경해줘요. 이거는 과태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는 점이죠.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요. 과태료 감경을 받을 건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 여부나 그 액수를 다투어 법원을 통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좋은 것이다 이런 거죠. 합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16번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434조 제2항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니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거는 안 되겠죠. 왜냐면 그 형사소송법 434조 제2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심을 재차 청구하는 것은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이유로 재심을 다시 재차 청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약 예외는 있어요. 법률 해석에 관한 이견이나 하급심 법원 간의 법 해석의 통일성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수렴되는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재판 청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번. 네. 상법 429조 중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부분은 재판청을 침해한지 여부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말했죠. 요 어떤 기간이 나오 6월. 이건 너무 굉장히 상당히 폭넓게 주어진 적절한 기간이다. 6월 내로 제소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내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합리적인 제소 기간 조항은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할 수 없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죠. 18번.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있으면 안 나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각각 지나면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지 여부. 이거는 여러 번 있었는데 당연히 소극이다. 왜냐? 이건 뭐 기관이 기본권 구제 절차를 받고 하는 사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려는데 현저히 곤란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하게 짧게 한 것이 아니죠. 90일 사유가 있으면 안 나도 90일, 사유가 있으면 1년 이 정도면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소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19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법 제59조 1항 단서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여부 소극입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또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유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야? 법질서 경시풍 계속 범죄를 저지른 법질서 경시풍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에 한하여 선고유예 결격자로 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 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한 형사소송법 383조 제4호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제업에서 소극이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 중대한 사실 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하고 있어요. 상고만, 이런 거만. 요거는 이렇게 왜 이런 한정된 사건만 그러냐 그랬더니 한정된 사법작용, 재판,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상고심 재판의 범식 기능을 제고. 상고심은 뭐예요? 사심이 아니라 법률심만 하기 때문에 그런 한정된 기능, 법률심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보통 당사자에게 뭐 1심과 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반시한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재판 청구권에 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헌법재판소의 최근 2000 몇 년이죠? 2018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 사건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번 저기 판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좀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